코스피가 종가 기준 최고점인 2,600선에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의 러브콜 속에 내년 코스피 3,000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나옵니다. 코스피의 급등세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인버스 ETF 투자에 나서며 하락장에 베팅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로 내려가며 하락세가 이어지자 달러 예금이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11월 들어 지난 20일까지 수출 금액이 313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1%나 증가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코스피가 역대 고점인 2,600선 고지를 밟으며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인데 한국 증시의 새 역사를 쓴 겁니다. 외국인의 러브콜 속 내년 코스피 3,000에 대한 장밋빛 전망도 나오는데요. 김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스피가 고공행진하며 2,600시대를 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92% 강세를 보이며 2,602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입니다. 13거래일째 사자에 나선 외국인이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반면 막판 매도로 돌아선 기관과 개인은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특히 반도체 업황 개선에 힘입어 삼성전자가 4.3%대 강세로 사상 최고가를 쓰며 상승장을 이끌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10만 원 고지를 밟는 등 전기전자 업종이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 매수에 힘입어 상승 랠리를 이어가며 전거래일 대비 0.36% 오른 873.29에 마감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속속 코스피 지수가 내년 3,000선까지 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장밋빛 전망 속 코스피의 거침없는 질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이달 들어 개인 투자자들의 인버스 ETF 투자가 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고점에 다다랐다는 분석으로 하락장에 베팅하고 있는 건데요. 이소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일 2,300선으로 시작한 코스피는 이달 들어 10% 넘게 상승했습니다. 16거래일 중 단 2거래일을 제외하고 연일 상승 마감한 덕분입니다. 연고점 돌파가 이어지며 코스피가 상승장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역배팅에 나섰습니다. 고점을 찍은 코스피가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에 따라 인버스 ETF 투자에 나선 것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개인 누적 순매수 1위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입니다. 해당 상품은 일명 곱버스 상품으로 주가의 등락에 따라 2배의 손실 또는 2배의 수익을 얻는 초고위험 상품입니다. 현재까지 개인 투자자의 역배팅 결과는 부정적입니다. 펀드 평가사 FN가이드에 따르면 인버스 ETF의 최근 한 달 수익률은 마이너스 11.50%이고 연초 이후 수익률은 마이너스 36%에 달합니다. 향후 개인 투자자의 역배팅이 성공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호재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간 외국인과 기관이 인버스 상품 매도에 나섰다는 점도 낙관적인 전망을 어렵게 합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로 내려가며 하락세가 이어지자 달러 예금이 사상 최대 규모로 불고 있습니다. 19일 현재 5대 시중은행의 달러 예금 잔액은 527억 800만 달러로 올 들어 최대치이자 달러 예금 통계가 작성된 2012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달러 예금 잔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 10월 말보다 더 많은 수준으로 11월 말 기준 달러 예금 잔액이 역대 최대로 올라설 것으로 은행권은 내다봅니다.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달러 저가 매수에 나선 개인이 늘어난 데다 하반기 수출이 회복되며 기업의 달러 계좌에 수출 대금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11월 들어 지난 20일까지 수출 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1%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으로부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오늘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 수출액은 313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11.1%가 늘어났습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6일로 작년보다 0.5일이 많았습니다. 조업일수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액은 7.6%가 늘어났습니다. 수입은 280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20일까지 무역 수지는 33억 1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2% 이상 오르기도 했습니다. 2,600선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종가 기준 최고가를 경신을 한 겁니다. 이게 2018년 1월 29일 작성했던 2,598포인트 이후 2년 10개월 만에 또 경신한 수치입니다. 굉장히 뜨거워진 우리 증시입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추가 상승세를 이어갈지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 전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정훈 삼성증권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고점 지금 종가 기준으로 돌파했고요. 지수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단기적으로 코로나 재확산과 정책 불확실성 등이 자리하지만 중장기 전망은 코로나를 극복하고 경기 회복을 이어갈 것이라는데 투자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들의 매수 배경에도 같은 맥락이 자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그러면 이게 추가 상승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특히 국내의 경우 코로나 통제를 효율적으로 이뤄냈고 글로벌 교육 환경 개선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 실적도 여타 국가 대비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상황입니다. 밸류에이션 부담도 비교 그룹 대비 덜하다는 장점까지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은 현재로서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산세는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0시부터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지금 발효가 될 거고요. 실물 경기에 우려가 있는데 증시 발목 잡진 않겠습니까? 네. 코로나 재확산과 그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은 분명 실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국내 서비스업의 경우 직접적인 타격은 물론 향후 구조적인 성장 둔화 가능성도 다시금 환기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증시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이전 대비 충격은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근거로 세 가지를 들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이미 수차례 단계 격상을 통해 투자자들의 학습 효과가 높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통제 이후 다시 원복하는 과정을 이미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이전보다 낮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백신 출시 가능성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화이자가 FDA의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주요 백신 시판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로 국내 증시 구조를 살펴보면 서비스업 대비 제조업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제조업 경기가 더 긍정적입니다. 이를 감안한다면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증시는 코로나 통제에 따른 영향이 덜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많이 올라온 증시지만 또 봐야 될 업종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업종을 좀 눈여겨볼까요? 네. 현재 증시에서 수급을 주도하는 주체가 외국인 투자자인 만큼 이들이 선호하는 업종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1월 이후 외국인이 매수를 많이 하는 업종을 살펴보면 소재, IT, 산업재, 금융 등 경기 민감주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최근 실적 개선도 이들 업종에서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대형 경기 민감 수출주에 우선적인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연구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훈 삼성증권 연구원과 함께했고요. 국내 시장 반응 좀 이제 세밀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알파투자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에 들었던 것처럼 뭐 비슷한 맥락의 질문일 수 있는데요.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오늘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 우리 증시 중에서도 이제 특히 코스피가 좀 2,600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멘텀을 보여주면서 상당 부분 좀 투심이 개선되었음을 증명을 했습니다. 오늘 뭐 전체적으로 해서 좀 시총 상위 종목들이 강한 상승 랠리를 이어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추후에 이제 시총 중소기업들도 좀 낙수 효과를 받기에는 충분한 모멘텀을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 장세는 뭐 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었던 시장이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증시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뭐 3천 얘기도 오늘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지난주는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재확산 이슈와 이제 좀 그 백신 개발 기대감이 서로 충돌하면서 다소 조금 이제 혼란스러웠던 좀 장세를 연출하였습니다만 이번 주도 역시 좀 순조로운 흐름을 보여주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선은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관망세 유지해 주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신규 종목 편입보다는 좀 보유 종목 회전 쪽으로 방향 잡아 나가시면서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는 부분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종목별로 유망주를 만약에 꼽아주신다라고 하면은 마지막 질문일 수 있는데요. 어떻게 좀 말씀을 해 주실까요? 네. 이번 주 뭐 좀 호락호락하지 않은 장세임에는 분명하지만 이런 장세 속에서도 좀 한두 종목쯤은 유심히 지켜보실 수가 있겠는데 우선 이제 두산인프라코어라는 기업의 움직임을 좀 유심히 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뭐 매각 이슈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좀 기업이기도 한데 최근 이제 뭐 어느 정도 실사 마무리 소식에 많은 투자자들의 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부분과 더불어서 특히 이제 매각가만 1조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과 함께 더불어서 좀 단기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가치가 좀 상당한 기업이라고 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제 두산인프라코어라는 종목을 좀 한 번쯤은 좀 체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시장 진단들 함께 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종현 알파투자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4일부터 2단계로 격상되고 임직원 중 확진자가 잇따르며 국내 주요 대기업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동안 축소했던 재택근무를 다시 확대하고 회식이나 모임도 전면 금지하는 등 방역 지침 강화에 나섰습니다. LG그룹은 지난 22일 LG화학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23일부터 3단계 방역 지침을 가동했습니다. LG 트윈타워 입주 계열사 임직원의 70%는 재택근무에 들어갔습니다. SK그룹은 서린빌딩 근무자 중 확진자가 나오며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는 등 사내 방역 지침을 강화하고 재택근무 인원을 확대했습니다. 한화그룹 역시 그룹 차원에서 재택근무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7일에 이어 22일에도 수원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또다시 발생하며 오늘 하루 건물 전체를 폐쇄하는 등 방역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단일 선박 수주 계약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유럽 지역 선주와 총 2조 8천억 원 규모의 선체 일부와 기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형 자동차 10만 대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삼성중공업의 수주 잔고는 지난 6월 말 199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211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계약을 통해 올해 수주 목표의 절반을 일거에 달성했습니다. 현재까지 누계 수주 실적은 총 38억 달러를 기록 중입니다. 삼성중공업은 모잠비크, 카타르 등 대규모 액화 천연가스 프로젝트에서 LNG 운반 선발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 유사 수신 업체들이 보험 상품 구조를 활용하거나 전통적인 계모임을 위장하는 등 진화한 수법을 쓰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원금과 고수익을 동시에 보장한다고 유혹하는 유사 수신 업체들의 투자 권유에 대해 소비자 경고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 상담은 555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41.6%가 늘어났습니다. 금감원은 이 중 구체적 혐의가 드러난 51건, 77개의 사회에 대해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유사수신 피해를 입은 경우 설명회 자료, 거래 내역, 녹취 파일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신고센터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두고 정부와 담배업계의 의견 충돌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 담배 회사가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직접 실내 공기질 측정기를 설치하고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를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전자담배가 연초보다 실내 공기질 오염에 있어 확연히 덜 유해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문다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 유해성을 두고 정부와 담배업계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필립 모리스가 일반 소비자들이 드나드는 커피 프랜차이즈 매상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원래는 하나의 공간이었던 흡연실을 두 개로 나눠 한쪽에는 전자담배를, 또 다른 한쪽에는 일반 담배를 필 수 있도록 마련해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각각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봤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측정기기는 환경부로부터 1등급 인증을 받은 것으로 미국 필립 모리스 본사 등 전 세계 주요 기업과 기관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개정된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50 마이크로그램 per 세제곱미터, 75일 경우 미세먼지 주의보가, 150일 경우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운영이 중단됐던 날을 제외하고 정상 운영이 됐던 30일간 매일 1분 간격으로 측정한 값의 평균 수치를 비교한 결과 전자담배를 피우는 베이핑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3.7로 일반적인 실내 공기질보다 낮았지만 일반 담배를 피우는 스모킹룸은 285로 베이핑룸보다 12배가량 높았습니다. 평균치가 아닌 최대치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베이핑룸의 최대치는 110이지만 스모킹룸의 최대치는 1750으로 일반 담배를 필 경우 전자담배보다 16배가량 미세먼지 농도가 더 짙었습니다. 미세먼지 측정기의 내부 필터를 비교해도 확연히 다릅니다. 스모킹룸에 설치된 내부 필터를 살펴보면 사용 전 흰색에서 한 달 만에 새카맣게 변했지만 베이핑룸의 경우 약간의 색 변화만 있을 뿐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내부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율도 비교해봤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를 베이핑룸의 최대치인 11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베이핑룸의 경우 일반적인 실내 공기질로 돌아오기까지 약 2.29분이 걸렸지만 스모킹룸은 약 5.33분이 걸렸습니다. 공기질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기까지 시간도 약 2.3배 차이 난 겁니다. 흡연자들에게 가장 좋은 선택은 금연이지만 금연을 할 수 없는 흡연자들에게는 보다 나은 대체 제품과 또 그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측정 결과는 매우 유의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담배업계 주장에 힘이 실릴 만한 결과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지만 식약처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소비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코로나19로 디지털 기술 등 산업 구조가 비대면 경제로 바뀌며 이 같은 환경 속 소상공인의 생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전의 경제 운영 방식과 체질을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습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지난 20일 미리 보는 2021년에서 2024년 세계 경제 및 한국 경제 전망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정책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중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이 세계 경제, 우리 경제를 전망하고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뭐 예를 들어서 비대면 소비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와 세계 경제 전망, 한국 경제 전망, 소상공인 경제 및 산업 전망, 미래의 소상공인 성장 유망 업종 등 4가지 분야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는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시기 등으로 이동 제한 완화 속도에 따라 흐름이 크게 좌우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경제활동 관련 이동 제한 조치에 따라 빠르면 내년 초반 이후, 상황이 나빠질 경우 내년 말 이후에나 세계 경제 성장률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 경제도 중소기업 전망과 불확실성이 계속돼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경제 사회적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도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은 경제 운용 방식과 체질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이후에 경기 반등 국면에서의 생산활동을 촉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의 혁신과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소상공인의 성장 유망 업종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코로나19 이전과 다른 경영 환경에 변화를 주고
원격 서비스 제공, 데이터의 구축과 활용, 유연한 운영 등을 통해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기후변화를 무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기후악당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아온 미국의 유서 깊은 과학 전문 잡지죠.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이 만들어진 지 175년 만에 처음으로 바이든 지지를 선언한 바도 있습니다. 과학을 무시하고 기후변화에 적대적인 트럼프가 다시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과 세계에는 재앙이 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바이든과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변화를 보고 있는 관점, 또 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어떻게 추구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외대 반기성 센터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 바이든 당선인이죠. 그리고 지금 현 트럼프 대통령의 극명한 이 기후에 대한 입장 차이를 알 수 있는 게 지난 시간에도 얼핏 말씀해 주셨던 파리 협약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이라든가 중국, 인도, 브라질, 유럽 연합 등 주요 기후 변화 당사장들이 파리 협정을 비준을 했고요. 2010년 11월 4일부터 기후 협정으로선 최초로 포괄적인 구속력이 적용되는 국제법으로 효력이 발효가 됐죠. 파리 협정의 주요 내용은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하로 유지를 하고요. 더 나아가서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약인데요. 예.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스스로 정해서 국제사회에 약속을 하고요. 이 목표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는 그 이행에 대해서 공동으로 검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6월에 미국이 이 협정을 탈퇴하겠다 선언을 했고요. 올해죠. 11월 4일에 공식적으로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미국의 경우 세계에서 중국에 이어서 현재 두 번째로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고 역대 배출량으로는 독보적인 1위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구온난화에 악영향을 주었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탈퇴를 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어떻게 보면 미적지근한 정책을 취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제 바이든 이번에 이제 신임 대통령 될 분이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나는 파리 협정에 재가입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트럼프와의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 차이를 드러냈죠. 예, 인식 차이, 정책 차이, 그리고 차별화된 행보를 보여주는 건데 네. 그렇다면 이제 현 트럼프 대통령의 기후 정책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일단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라든가 환경 정책 방향은 크게 첫 번째로는 화석 연료를 비롯한 미국 내 에너지 자원의 최대 활용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에너지 생산 및 수출 중대를 통한 에너지 독립 달성이 있고요. 세 번째는 오바마 정부의 관련 규제 축소나 폐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취임하자마자 2016년 12월에 주요 부처죠. 국무부, 에너지부, 환경보호청 등의 친화석연료 인사를 지명을 하면서 반기후적인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예. 그의 정책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미국 우선 에너지 계획을 통해서 미국 내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고요. 이를 통한 일거리 창출과 에너지 독립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행보하고는 정반대로 간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기후변화 정책의 큰 차이는 뭡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가 석탄을 캔다. 예. 이런 슬로건을 대통령 선거 때 했거든요. 그런 문구가 쓰여져 있는 팻말을 두고 선거운동을 할 만큼 그런 석탄과 같은 전통적인 화석연료 사용에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친환경 정책들은 불필요하고 쓸데없이 돈이 많이 들어가고 기존의 블루칼라 계급의 노동자들의 직업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념을 바탕으로 2020년 7월 기준으로 이미 68개의 친환경 정책들을 폐지를 했고요. 32개의 정책들 또한 폐지 단계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되는 바이든 신임 대통령은 전형적인 환경 및 기후변화 지지자입니다. 그는 기후변화가 미국과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로 보고 있고요. 청정 에너지 혁신을 본인의 키워드로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은 그린 뉴딜 정책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는 환경 문제를 좀 장기적이고 가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환경과 경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이든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정책이야말로 미국의 경제적 부흥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믿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이제 앞으로 아무래도 이제 친환경 정책을 갖다가 시행을 하게 되면 전 세계가 맞이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서 에너지 사업이 아주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바이든 신임 대통령은 2050년까지 미국에서 청정 에너지 100%를 달성을 하고 탄소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기의 끝이죠. 2025년까지 청정 에너지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겠다 하는 것이 그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바이든 플랜은 앞으로 10년간 약 2천조 원이라는 아주 엄청난 돈을 청정 에너지를 위해서 투자하겠다라고도 밝혔는데요. 우리나라와 관련 있는 정책도 발표를 했죠. 2025년까지 환경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탄소 조정세 부과 계획을 제시를 했는데요. 앞으로 우리 수출품들이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과 부딪히면서 새로운 무역 분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오늘은 트럼프와 바이든의 기후 정책들 이야기 나눠봤고요.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고광용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서울은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5도를 기록했는데요. 낮에도 6도 안팎에 머물며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옷차림 더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이 더 내려가기 때문인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대전과 대구 영하 1도, 춘천은 영하 4도에 머물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권 추위가 예상됩니다. 낮에도 한 자릿수 기온 나타내며 대체로 쌀쌀하겠습니다. 한편 찬 공기가 대기 중 미세먼지를 밀어내면서 내일 전국의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나타내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은 오늘 오전을 기해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화재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수원 영하 2도, 인천 0도로 춥겠고 낮에도 8도 안팎으로 쌀쌀하겠습니다. 동해안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속초 1도, 울진 0도 보이겠고 한낮 기온 강릉이 11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전주 1도, 부산 4도로 시작하겠고 한낮에는 전주 10도, 제주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전해상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은 0.5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동해안과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주 중반에 조금 올랐다가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